여러분, 조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자극적인 삼각관계를 꼽으라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네, 뻔하죠. 바로 숙종, 인현왕후, 그리고 장희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착해 빠진 조강지처 인현왕후와 천하양녀, 장희빈이 한 남자를 두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다가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항상 단골 소재였죠. 장희빈은 표독스럽게 독약을 마시고 인현왕후는 청순가련하게 눈물을 흘리고 숙종은 그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면 어떨까요? 두 여자가 사랑 때문에 미쳐 날뛴 게 아니라 거대한 힘에 의해 조종당한 꼭두각시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300년 전에 그 침실로 들어가 볼 겁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오늘은 달달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을 가장한 정치 스릴러이자 한 나르시시스트 남자가 두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갉아먹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심리 공포물입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악녀 장희빈도 성녀 인현왕후도 아닙니다. 그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 피 튀기는 싸움을 흐뭇하게 감상했던 진짜 괴물. 바로 조선 최고의 금쪽이이자 절대 포식자 숙종왕의 마음속을 해부해 볼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소시오패스 혹은 악성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냉혈한, 그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조선 정치를 쥐락펴락했는지, 그리고 그 폭력적인 사랑 흐름 끝에 남겨진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조선왕 조심록, 오늘은 핏빛으로 얼룩진 왕의 침실, 그 내밀한 기록을 펼쳐봅니다. 준비되셨나요? 사랑에 속고 권력에 운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먼저 이 비극의 설계자 숙종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조선 왕들을 보면 콤플렉스 덩어리들이 많았죠? 방계 출신이라 열등감에 쩔었던 선조, 무수리의 아들이라 평생 눈치 봤던 영조. 그런데 숙종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나더 레벨이었어요. 현종의 외아들이자 명성황후의 외아들,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너 왕 자격 있어? 라고 묻지 못했죠. 이런 완벽한 환경이 그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의 끝판왕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유아적 전능감, 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은 케이스죠. 나는 국가다.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기분이 곧 정의다. 그에게 신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내 손가락 하나로 죽고 사는 장난감 병정일 뿐이었죠. 거기에다 그의 성격은 말 그대로 불같았습니다. 다혈질의 변덕이 죽을 듯했죠. 실록에 따르면 그는 화가 나면 신하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유배를 보내거나 사약을 먹였습니다. 심지어 기르던 고양이 금손이에게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신하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분노 조절 장애라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권력자의 오만함에 가깝습니다. 서양의 마키아벨리즘이 말하길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고 했죠? 숙종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자신에게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포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은 웃어주다가 내일은 목을 벨 수 있다. 이 미친 듯한 롤러코스터 리더십. 여기에 당대 최고의 정치가이자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조차 혀를 내두르고 결국 사약을 마시게 되죠. 자, 이런 무시무시한 포식자의 우리 속에 순하디순한 양 한 마리가 던져집니다.
바로 인현왕후 민씨입니다. 1681년 14살의 민씨가 계비로 간택됩니다. 그녀는 그냥 여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거대 여당 서인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터인들은 생각했겠죠. 우리 쪽의 여자를 중전으로 앉혀서 왕을 꽉 잡아야지. 왕비가 우리 편이면 왕도 함부로 못할 거야. 하지만 그건 서인들의 치명적인 오산이었습니다. 숙종에게 인현왕후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서인들이 바친 정치적 뇌물이자 자신을 감시하러 온 스파이였으니까요. 숙종은 심리적 반발 이론의 교과서 같은 인물입니다. 누가 시키면 청개구리처럼 더 하기 싫어하는 심리죠. 감히 신하놈들이 나한테 여자를 골라줘. 내가 너희들 꼭두각시야? 이 반발심은 고스란히 죄 없는 인현왕후에게 향합니다. 첫날 밤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보통 사극에서는 수줍은 새색시와 설레는 왕을 그리지만 현실은 공포영화였을 겁니다. 전하소처. 부족하나마 전하를 모시게 되어 그래요, 중전. 서인들이 보낸 선물이니 그 자리에 잘 앉아 있으시오. 인형처럼 숨쉬는 조각상처럼 말이오. 과인을 거슬리게만 하지 않으면 내쫓아내지는 않으리다. 아, 그리고 송시열 그 늙은이한테 안부나 전해주시오. 왕 노릇하기 참 힘들다고. 그날부터 인현왕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이는 생기지 않고 밤마다 독수 공방.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태. 인현왕후가 딱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 분노, 슬픔을 모조리 억압하고 현숙한 국모라는 가면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침실에 찬바람이 불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여자가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궁녀 시절 만난 첫사랑 장옥정, 즉 장희빈입니다. 하지만 장옥정은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황후 김씨에게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명성황후는 무서운 직감을 가진 여인이었죠. 그녀는 장옥정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요망하다. 내 아들을 홀리고 나라를 어지럽힐 상이다. 당장 전혀를 내쫓아라. 예, 마마. 어머니의 서슬퍼런 반대에 부딪혀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숙종. 그 상실감과 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애꿎은 새로운 아내 인현왕후에게 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반전이 일어납니다.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 명성황후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애물이 사라지자 숙종은 우울증에 빠진 척 연기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슬픈 표정으로 앉아만 있었죠. 이때 인현왕후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자신의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녀는 착한 아내의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슬퍼하는데 내가 옛 여자를 불러주며 기운을 차리겠지? 그러면 나를 고마워하고 사랑해주겠지? 착한 것이 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대비 조씨에게 부탁해 장옥정의 재입궁을 추진합니다. 전하, 심려가 크시니 쫓겨난 장상궁을 다시 불러들이심이 어떠할지요? 전하의 마음이 풀리신다면 소첩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중전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 못 이기는 척 따르리다. 허나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숙종의 저 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이건 경고였을까요? 조롱이었을까요? 숙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옥정이 돌아오면 서인 세상인 궁궐이 뒤집힐 것을,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인현왕후가 가장 먼저 다칠 것을. 하지만 그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현왕후의 손을 빌려 자신의 욕망 장옥정을 합법적으로 아주 도덕적인 명분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삼각관계 조장 수법입니다. 두 여자를 경쟁시키고 자신은 그 꼭대기에서 관망하는 것.
결국 인현왕후는 자신의 라이벌이자 저승사자가 될 여인을 스스로 안방문을 열어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장희빈, 본명 장옥정. 그녀는 인현왕후와 정반대였습니다. 중인역관 출신의 빼어난 미모, 그리고 무엇보다 야망이 이글거리는 여자였죠. 그녀에게 숙종은 사랑하는 남자인 동시에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이 말한 지위 불안 기억하시나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하는 공포. 장희빈은 평생 이 불안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화려하게 올라가려 발버둥 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장희빈의 컴백은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닙니다. 당시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야당, 남인 세력이 장희빈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서인들이 인현왕후를 미니까 우리는 장희빈을 밀어서 판을 뒤집자. 숙종 입장에서 장희빈은 아주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왜냐? 서인 늙은이들이 전하 아니 되옵니다. 송시열 선생님 말씀 좀 들으세요를 외칠 때마다 그들의 콧대를 꺾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장희빈이었거든요. 너네가 인현왕후를 밀어? 그럼 난 장희빈을 사랑해 줄 거야. 약 오르지? 전하, 저 서인놈들이 또 소첩을 천하다고 무시하나이다. 소첩이 낳은 왕자마저 서자 취급을 하니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사옵니다. 전하, 전하의 아들이 천대받는 것이 곧 전하가 천대받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신첩,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 맞는 말이다. 옥정아, 너는 내 분노의 대리인이다. 걱정 마라. 네, 저 늙은이들의 입을 다물게 해주마. 네가 과인의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 그 아이를 원자로 삼을 것이다. 감히 누가 과인을 반대하겠느냐? 걱정 마라, 옥정아! 숙종은 장희빈을 사랑했을까요? 글쎄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숙종은 장희빈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장희빈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 상황을 즐긴 겁니다. 이를 자아 확장의 도구라고 하죠. 장희빈이 아들 경종을 낳자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환국을 일으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리고 서인들을 싹 쓸어버린 뒤 남인들을 등용하죠. 타랑 때문이 아닙니다. 왕권에 도전하는 서인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장희빈이라는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리고 그 폭발 속에서 우리의 불쌍한 인현왕후는 철저하게 파편이 되어 버려집니다. 1689년 인현왕후의 생일날 숙종은 생일 선물 대신 이혼장을 던집니다. 이유가 기가 막혀요. 중전은 질투가 심하고 덱이 부족하오. 과인의 꿈에 선왕까지 나타나 흉몽까지 꾸었소. 사가로 돌아가시오. 질투가 심하고 꿈에 선왕 부모님이 나타나 흉몽을 꾸게 했으며 덕이 없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자기가 바람 피우고 정치적으로 이용해놓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인현왕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가 부족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네가 좀만 더 잘했으면 안 쫓겨났잖아. 네가 꿈자리까지 사납게 하니까 내 정치가 안 되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서인씨나 80명이 아니 되옵니다 하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박태보, 오두인 같은 충신들이었죠. 숙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잡아다 국문했습니다. 그냥 국문이 아니라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타는 압수령과 낙형을 가했습니다. 박태보는 살이 다 터져 뼈가 보일 정도였지만 끝까지 중전마마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다 죽었습니다. 숙종은 그 피 냄새를 맡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이놈들이 당파를 만들어 왕을 능멸하려 드는구나. 다 죽여라! 그 피비린내 속에서 인현왕후는 흰 가마, 즉 죄인의 가마를 타고 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녀가 쫓겨나던 날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겠죠.
그녀는 감촌동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죽은 듯이 지냅니다. 이때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동양 철학자 노자가 말한 무의 경지였을까요? 아니면 속이 문드러지는 한많은 삶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매일 밤물었을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죠. 자, 이제 궁궐 실록과 야사에 따르면 장희제는 매관매질은 기본이고 길가에서 마음에 드는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 관리들을 구타하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술자리에서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자 저하가 왕이 되시면 내가 조선의 상왕이다. 지금 주상 전하도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신다. 이 소문이 숙종의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천만에요. 숙종은 조선 왕조 역사상 정보력이 가장 뛰어난 왕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승정원 일기를 뒤적이며 장희제의 오만한 언행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장희제 이놈이 감히 과인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해? 뭐라? 세자의 외삼촌이라? 뭐라? 훗,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다음 권력을 노네? 이것들이 주인을 물려는 개가 되었구나. 이때 숙종의 내면에서는 피해망상과 권력 편집증이 극도로 발동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존재입니다. 남인들이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허수아비로 여긴다고 느낀 순간 숙종의 사랑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뀝니다. 숙종은 치밀한 계산에 들어갑니다. 남인을 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인을 견제할 새로운 사냥개가 필요하다. 그는 또다시 판을 뒤집습니다. 이번엔 남인을 치고 6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서인을 다시 불러들이죠. 이것이 바로 1694년의 갑술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쇼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무대 장치? 바로 서인의 상징인 패비민씨, 인현왕후가 다시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패비민씨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킵니다. 이걸 두고 드라마에서는 숙종이 뒤늦게 인현왕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첫사랑의 회복이다라고 로맨틱하게 포장하는데 천만에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사이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희빈을 이상화했다가 쓸모가 없어지니 가차없이 평가절하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던 인현왕후를 다시 꺼내어 이상화하는 척하는 겁니다. 마치 다 쓴 건전지를 버렸다가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하니까 쓰레기통? 뒤져서 다시 끼운 꼴이죠. 중전,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이제 다시 내 곁에서 편히 지내시오. 내가 그동안 간신배들에게 속아 뭔가에 홀렸었나 보. 전하의 은혜가 하여와 같사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래, 당분간은 이 여자를 서인들을 묶어두는 밧줄로 써야겠군. 장희빈 저 여자가 너무 기고만장해졌어. 기를 좀 죽여놔야지. 이제 장옥정은 폐비시키고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킨다. 장희제 이놈은 유배 보내서 서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인현왕후에게 이 복위는 축복이 아니라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로 이 남자에게 도구일 뿐이구나.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는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숙종의 마음은 장희빈도 인현왕후도 아닌 새로운 여자 무수리 출신의 숙빈 최 씨에게 가 있었거든요. 숙종의 사랑은 리필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체될 뿐이었습니다. 드라마 동의의 주인공
숙빈 최씨. 그녀가 등장하자 숙종은 또다시 사랑꾼 행세를 합니다. 이 남자의 심리에는 쿨리지 효과가 작동합니다. 새로운 암컷이 등장하면 성적 흥분이 되살아나는 현상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도파민 중독자 같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숙종은 인연왕후가 패출된 날 그녀를 그리워하며 밤늦도록 기도를 올리던 무수리 최씨를 발견하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숙종의 철저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사실 숙종은 최씨의 낮은 신분에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장희빈처럼 기고만장하지 않고 인연왕후처럼 가문이 대단하지도 않아 자신의 뜻대로 주무르기 쉬운 상대였으니까요. 숙종은 최씨를 위해 엄청난 재물을 하사하고 그녀가 낳은 아들 연인군, 훗날 영조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마치 새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신이 나서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랑노름 뒤편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인연왕후는 궁으로 돌아왔지만 껍데기뿐인 중전이었어요. 남편은 딴 여자 숙빈 최씨랑 놀아나고 쫓겨난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어 별당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고 조정에서는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스트레스 상황.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체화 장애라고 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몸이 대신 아픈 거죠. 인연왕후는 온몸에 종기가 나고 관절이 붓고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화병이 사람을 잡은 겁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숙종에게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 그녀는 친정 식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죽거든 전하께서 장씨를 다시 중전으로 올리지 못하게 해다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자신처럼 비참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을 괴롭힌 그 여자만은 승자가 되지 않길 바랐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1701년 인연왕후가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숙종은 슬퍼했을까요? 네, 아주 잠깐요. 그리고 곧바로 무서운 일을 벌입니다. 장희빈이 취선당 옆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연왕후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 이걸 고변한 게 바로 숙빈 최씨라는 설이 유력하죠. 보통 왕이라면 아들 세자, 훗날 경종의 생모니까 유배 정도 보내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여인들의 투기가 아닌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공포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죽고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장희빈이 대비가 되어 수렴 청정을 하겠다고 나서겠지? 그럼 조선은 다시 외척의 세상이 된다. 숙종은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150년 전 조선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여인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의 악몽을요. 문정왕후는 어린 아들 명종을 대신해 20년간 수렴 청정을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동생 윤원영을 시켜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국고를 탕진하며 왕권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죠. 명종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평생기 한 번 못 펴고 시름시름 앓다 요절했습니다. 숙종에게 장희빈은 잠재적 문정왕후였습니다. 장희빈의 성격과 야망, 그리고 남인 세력의 뒷받침이라면 충분히 제2의 문정왕후가 되고도 남는다. 내 아들 경종이 명종처럼 휘둘리는 꼴은 죽어서도 못 본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투사적 동일시에 가까운 공포입니다.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를 미리 상정하고 그 공포를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숙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감히 내 왕실에 저주를 퍼부어? 너도 필요 없다. 후환을 남기지 않겠다. 토론 신하들이 세자의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훗날 세자가 왕이 되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말렸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심지어 장희빈이 사약을 거부하자 군졸들을 시켜
억지로 입을 벌리고 약을 쏟아붓게 했다는 야사까지 전해질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철학 한비자가 말한 제왕의 술의 극치입니다. 분주는 처자식조차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직 이익만이 관계를 유지한다. 숙종은 철저한 한비자의 신봉자였습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내를 죽이는 것쯤은 필요한 통치 행위로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두 여자가 죽었습니다. 인현왕후는 화병으로, 장희빈은 사약으로, 그리고 숙종은 그 후로도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고 탕평의 기초를 닦았으며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는 분명 성군 혹은 명군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그는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믿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총애했던 숙빈 최씨마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장희빈의 저주 사건을 고변하며 공을 세웠지만 숙종은 그녀가 정치적으로 커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결국 숙빈 최씨는 자신이 낳은 아들 연인군 영조를 두고 궁 밖으로 나가 쓸쓸히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장례식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왕이 여자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왕이 그림자여야 한다. 이것이 그의 철칙이었으니까요. 그의 곁에 있던 여자들은 모두 불행해졌고 자식들은 서로 죽이고 미워했죠.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보고 평생 트라우마와 병약함에 시달리다 요절했고 숙빈 최씨의 아들 영조는 형을 독살했다는 의혹과 콤플렉스 속에 괴물이 되어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숙종입니다. 그는 권력이라는 탑 꼭대기에 앉아 있었지만 그곳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절대 고독의 감옥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최후는 언제나 고립입니다. 주변에 남은 건 예스맨들 뿐이고 진실한 관계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일하라. 그것이 인간의 전부다. 숙종은 일은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한 줄도 몰랐겠죠. 그에게 타인은 그저 대상일 뿐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300년 전 사랑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권력 해임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숙종은 포식자였고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그 먹이사슬 아래 놓인 희생양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숙종을 환국 정치의 달인이라고 칭송하지만 심리학의 눈으로 본 그는 그저 관계를 파괴하며 자아를 채우는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정언명령을 기억하시나요? 너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칸트는 인간을 도구 수단로 쓰는 것을 가장 큰 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어땠나요? 그는 인현왕후를 서인을 견제할 방패라는 수단으로 썼고 장희빈을 남인을 키울 칼이라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에게 두 여인은 목적, 즉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갈아 끼우는 부품이었죠. 이 관계를 유대계 철학자 마틴 부버의 이론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부버는 인간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 사이의 관계입니다. 상대를 물건이나 도구로 보는 관계죠. 숙종에게 여인들과 신하들은 모두 이트, 즉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와 너, 아이 다우의 관계입니다.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마주하고 서로의 존재에 깊이 공명하는 관계입니다. 숙종의 인생에 다우, 너는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 나만 비대하게 부풀어 있었죠? 나와 너의 만남이 없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숙종의 말년은 그토록 공허했던 겁니다. 현대 사회라고 다를까요? 우리 주변에도 리틀 숙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연인의 감정을 착취하는 나르시시스트 연인. 직원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악덕 상사. 자식에게 자신의 못다한 꿈을 강요하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부모.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 달콤한 가스라이팅 뒤에는 너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해라는 차가운 욕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장기판 위에서 말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인연왕후처럼 내가 참으면 되겠지 하며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장희빈처럼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성공해야지 하며 또 다른 도구화를 꿈꾸고 있지는 않나요?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너의 그림자를 직면하라? 우리가 숙종을 비판하면서도 섬뜩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타인을 이용하고 싶은 은밀한 욕망, 즉 그림자가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진정한 성숙은 내 안의 숙종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인연왕후처럼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장희빈처럼 욕망의 전차를 타고 파멸을 향해 달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나를 도구로 쓰려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수단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존엄한 목적입니다. 300년 전 궁궐의 여인들은 선택권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숙종의 장기판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목격해 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은 나와 그것의 삭막한 거래가 아니라 나와 너의 따뜻한 만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마음을 읽다. 조선왕조심록, 지금까지 윤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역사의 숨결을 불어넣고 우리가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갈 지혜를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마음의 기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